8월 취업자 수가 한 해 전보다 불과 3천 명 늘어나는 등 고용 쇼크가 2달째 이어졌습니다. 실업자 수는 113만 명으로 8월 기준으론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고용 부진에 대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등 정책의 영향도 있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당,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경제 체질이 변하는 데 따르는 통증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일 오후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발표합니다. 여당에서 토지 공개념까지 언급한 만큼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어제 국회에 보고한 판문점 선언 재정 규모에 대해서 야당이 내년 예산만 보고한 건 꼼수이자 새로운 퍼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크고 철도와 도로 연결 등은 통일 비용이자 투자라고 반박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이 모두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중동에서 온 입국자들 가운데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어서 안심하긴 이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정은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고 의심받은 판사들 가족의 인적 사항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관련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손을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던 26살 남성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 지난 1일 숨져 논란입니다. 유족들은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에 수술실 CCTV 영상을 입수해서 보도합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카페였던 곳입니다. 지금은 장사를 접어 철거 공사가 한창인데 이 비용은 세입자의 몫입니다. 자영업자의 폐업은 늘고 있지만 지원이나 교육은 부족한 상황을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7월에 이어서 지난달 일자리 상황도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3천 명에 그치면서 5천 명이 늘어났던 7월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실업자도 113만 명을 넘어서면서 8월 기준으로는 외환 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이후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라 하는 상용 노동자는 28만 명이 늘어나서 정부는 체질 개선 중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최악이라던 지난달보다 줄어든 것은 정부로서는 더 곤혹스러운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고용 상황은 외환위기 때 수치와 비교될 정도입니다. 고용 지표는 계절마다 변화가 크기 때문에 같은 달끼리 비교하는데 8월 수치로만 보면 올해 실업자가 1999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올해 들어 실업자가 1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 역시 10%까지 올라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든지 좀 단기적인 일자리를 좀 많이 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시기입니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취업자 감소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노동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미스매치가 발생했고, 고용 상황이 나빠지자 정부가 지난 7월 평균 일자리 증가 목표를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7월에 5천 명으로 뚝 떨어진 데 이어 지난달엔 3천 명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 수가 약 16만 명 줄었는데 2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자영업이 몰려있는 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의 일자리 감소폭은 더 커졌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표가 나빠졌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표현되는 상용 노동자는 28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고용시장이 체질을 개선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고용 지표가 나빠진 실제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쯤 또 나아질 수 있는 것인지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함께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와대하고 정부에서 꾸준히 강조해온 것은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서 취업자 수도 줄었다. 네. 이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라고 봐야 될까요? 네, 먼저 15세에서 64세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고용 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건 맞습니다. 예. 이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의 인구는 주는 반면에 이 고용률이 낮은 연령대의 인구는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 실제 생산 가능 인구 감소폭은 최근 들어서 올 초보다 커졌습니다. 예. 이 문제는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인데요. 그렇죠. 이 지난해 월 평균 30만 명이 넘었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엔 3천 명까지 줄었는데 이걸 단순히 인구 탓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이 40대 인구는 1년 전보다 10만 7천 명 줄었는데 취업자 수는 15만 8천 명으로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이 자연히 고용률도 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예. 이 때문에 경기 등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자, 또 하나 쟁점은 계속되고 있는 최저임금 논란입니다. 경기나 아니면 인구 구조는 뭐 갑자기 생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저임금이 올해 이제 좀 높게 책정이 되니까 내년 것이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걸 좀 조정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오늘 보다 좀 명확하게 밝힌 편이긴 합니다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직 정밀한 분석이 된 건 아니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상황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이 지난달 도소매업과 숙박, 이 음식업에서만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약 20만 명 줄었는데 예. 모두 최저임금과 관련이 깊은 업종입니다. 이 때문에 정확하게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김동연 부총리에 이어서 KDI 등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도 그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죠. 예. 하지만 이 역시 정도가 문제입니다. 이 서비스업이 둔화된 건 제조업이 삐걱거리면서 동반이 된 측면도 있고 예. 이 근본적으로는 경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저임금에 다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 그런 분석이 그렇습니다. 뭐죠? 예. 예, 또 자영업자는 줄었지만 정작 이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종업원이 있는 이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도 단순히 최저임금이 문제라는 주장의 반론으로 제기됩니다. 예. 그 반론은 지난번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이 현장에서 느끼고 또 얘기하는 것은 자꾸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현장을 잘 파악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견은 또 여전히 또 존재하고 있고요. 하여간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이게 그 아무래도 통증이 수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양은 줄었지만 질은 낮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물론 상용 노동자라든가 아까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것처럼 질적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전체 볼륨이 자꾸 줄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뭐 정부로서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 청와대는 지난달 이 7월 고용 지표가 나온 후에도 상용 근로자와 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늘었다면서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예. 이번에도 그런 맥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수치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난달 상용 근로자는 27만 8천 명이 늘었고 임시 또 일용 근로자는 합쳐서 약 24만 명이 줄어서 이 증감을 보면 비슷하긴 한데요. 예. 이 다만 통계청 고용 지표상에서 정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 문제는 그 역시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어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예. 자, 기다려달라라는 정부. 근데 자꾸 떨어진 지표. 참 정부로서도 곤혹스러운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고용 지표는 언제쯤이나 회복이 될 것이냐? 이것이 뭐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의 전망은 좀 엇갈리지만 한 가지 일치하는 건 한두 달 새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 연말쯤이면 고용 상황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내다봤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개선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또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가 내년 2분기까지 상당히 개선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괜찮은 지표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그게 좀 구체적으로? 예, 우선 이 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 제조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란 점에서죠. 예. 또 내년에는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이 집행되면서 이 당장 정부가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예. 또 기술적으로 보면 올 초부터 이 고용 지표가 워낙에 나빴던 만큼 이 상대적으로 내년은 더 나빠지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워낙 바닥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 문제는 지표와 관계없이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이 개선될지인데요. 예. 이 단지 일자리 대책을 넘어서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그래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예, 고용 부진이 최저임금 탓이냐를 놓고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져 왔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영향은 있었다는 것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입장이었고 지난번에 뉴스룸에 출연해서도 속도 조절에 대해서 애둘러 말했었는데 오늘은 속도 조절을 아예 공식화했습니다. 정책을 재점검하고 당 또 청와대와 대안을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고용 상황이 악화된 게 구조나 경기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정책도 영향을 줬는데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무제라는 겁니다. 특히 도소매, 숙박, 음식점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짐작되는 업종의 고용이 줄어든 데 대해선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대안에 대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면서 속도 조절론도 공식화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미 결정된 내년도 인상률 10.9%는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내후년 이후 속도가 낮아질 것이란 점을 예고해 시장에서 고용을 줄이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52시간 근무제 보완도 시사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는 단위 기간을 현재의 3개월보다 늘려달라는 업계의 요구와 관련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청와대는 고용 지표가 당분간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오늘 나온 지표에는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밝힌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김 부총리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강론은 앞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청와대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이미 내년 최저임금안이 결정되면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며 속도 조절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는 충분히 협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부총리가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관련해선 소득주도 성장의 강론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현재의 정책 기조가 달라지진 않겠지만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속도 조절과 탄력적 대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일부 변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내일 발표됩니다. 여당에서 토지 공개념까지 언급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 만큼 보유세 인상 폭이나 규제의 강도가 예상보다 더 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당과의 수위 조절, 부처 간 조율이 마무리되면서입니다. 여당에서 토지 공개념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방안을 요구한 상황이라 예상보다 대책의 강도도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입니다. 최고 세율이 현재 2%에서 3%까지 오르고 세금 부담 상한도 현재 150%에서 3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투기 지역에선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60%까지 낮추는 방안 등입니다. 임대사업자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도 현재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임대사업자에게도 담보 인정 비율인 LTV 규제를 적용해 돈줄을 죄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토지 공개념. 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먼저 말을 꺼낸 바가 있죠. 지난 3월에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에도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뿌리로 하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도입될 것이냐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토지 공개념을 언급했습니다. 개념으로는 그 공개념을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 한 거진 20년 가까이 그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고서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엔 종부세 강화 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이달 3일엔 공급 확대, 4일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총망라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에 토지 공개념이 반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세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 같은 발언이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동안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올라서 혜택을 본 것은 청와대 사람들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서울 한복판에 양질의 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 또 자고 일어나면 몇 억씩 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서민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폭등의 덕을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이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강남 살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분 아파트가 1년 새 7억이 올랐다는 뉴스가 또 보도되었습니다. 허탈하지 않은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강남 아파트 가지고 불과 1년 새에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 10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7월 김동연 부총리에게 집값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까지 은근히 비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쏘신다던 피자는 집값 오른 장하성 실장께서 쏘시고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당은 서울 중심에 집을 더 지어야 한다는 해법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경기 안산과 의왕 등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짓겠다고 했지만 경기권이 아닌 서울 중심에 양질의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이 4,712억 원이라고 정부가 어제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대부분 철도, 도로 연결, 또 산림협력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야당은 두 가지 주장을 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이 들어갈 게 분명한데 이를 감추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퍼주기다라는 주장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퍼주기 프레임이죠.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통일 비용 혹은 안보와 연계된 투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퍼주기로 볼 것인지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논란거리이기도 합니다. 야당과 청와대의 입장을 차례로 보시고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임소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비용으로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정부가 감추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면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양석 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계약금만 걸어놓고 비준을 해달라는 건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퍼주기 프레임도 동원됐습니다. 앞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돈을 갖다 주는 것 가지고 평화가 구축되겠는가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무상이 아닌 차관 형식으로 들어가는 인프라 사업 예산에 대해서조차 한국당은 새로운 퍼주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에 준 차관을 돌려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당분간 남한의 경제 상황은 최악인데 북한에는 수십조 원을 퍼준다는 논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물 보따리는 김정은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풀어놔야 할 것이라는 점을. JTBC 임소라입니다. 예, 청와대는 남북 경협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함께 북한 시장을 선점하는 성격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 비용인 동시에 우리 경제를 위한 투자 성격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대북 퍼주기라는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면 남북 긴장 상태를 해소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우리 경제 규모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남북 간의 전면적인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개방하면 외국 자본이 물밀듯 들어갈 텐데 미리 투자해 북한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투자 성격에 대해서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 비용을 축소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 비준을 받으려면 예산안처럼 확실한 근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내년 예산만 요청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을 추진하는데 얼마가 들지는 앞으로 남북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2, 3년 이후의 비용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예, 퍼주기 논란 그리고 실제 비용을 감추고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낙타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낙타가 텐트에 처음에 코만 들이밀지만 결국은 온몸이 다 들어가서 굉장히 커진다라는 논리. 이것은 앞으로도 장기간 동안 계속될 논란인 것 같아서 정치부 김소연 기자와 함께 미리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기자, 우선 정부가 내놓은 액수가 지금 4,712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2,951억 원을 비롯해서 산림협력, 사회문화 체육 교류, 이산가족 상봉, 연락사무소 운영 등에 총 4,712억 원이 든다고 명시했습니다. 예. 자, 야당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일부만 공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낙타가 텐트 안에 코만 들이밀듯이, 그러나 결국은 온몸이 다 들어오면 그건 엄청난 액수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야당은 앞으로 5년간 들어갈 걸 왜 안 하고 1년 동안만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예. 정부는 북측과 협의가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와 조사가 이뤄진 부분만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14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낼 때도 1년치 예산만 냈다고 했는데요. 당시 정부가 국회에 낸 비용 추계서를 입수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2008년도 1년치 예산만 총 1,948억 원이 든다고 돼 있죠. 예. 그러면서 조사와 남북 간 세부 합의를 하기 전에 연도별로 얼마가 될지 계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근데 14선언과 관련해서 2008년에 통일부가 14조 3천억 원이 든다고 했다던데 지금 가져온 것과도 또 다르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럴까요? 예, 저도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일단 통일부가 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면서 낸 게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진영 의원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낸 내용이었습니다. 예. 당시 답변서를 봤습니까, 그러면? 예, 답변서도 입수해서 가져왔는데요. 정부가 계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최대 14조 3천억 원이 들어갈 걸로 예상된다며 보시면 민자 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민자라면 이제 민간 투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돈을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예. 판문점 선언이든 14선언이든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재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금이 얼마나 드는가만 추계합니다. 예. 그런데 14조 3천억 원이란 금액은 민간 투자가 포함된 겁니다. 오늘 나온 철도에 27조가 든다 이런 보도는 민간 보고서를 인용한 건데 여기도 민간 투자가 포함됩니다. 아, 합쳐 있는 거군요. 예, 전문가 설명을 들어보시죠.
전문가들이 북한 철도 현대화는 다자적인 그 국제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환경도 되고 그런 방식이 적합하다. 그거는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금액이잖아요. 예. 네, 세금 퍼주기 논란을 뒷받침하는 액수인데 정부 예산뿐 아니라 민간 투자를 포함해서 산정한 겁니다. 예. 기업 자본이 들어간다면 이제 기업이 뭐 자선단체는 아니니까 투자 가치를 다 따져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또 이게 또 퍼주기냐 아니면 투자냐 얘기로 돌아가겠군요. 예, 퍼주기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개방하면 미국 등 외국 자본이 일제히 들어가서 인프라 개발 등에 깃발을 꽂고 경제권을 챙길 우려가 있다며 남북 경협의 초기 단계부터 세금 퍼주기 프레임으로 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리는 걸 전제로 한 얘기인데요. 그렇겠죠. 예, 그 이후에 북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과연 퍼주기로 접근하는 게 맞는가? 경제 논리로만 봐도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 기자였습니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모레 오전에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갑니다. 남측 사무소장은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그리고 북측 소장은 조평통 부위원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24시간 상시 소통 창구가 될 개성 사무소에는 통일부와 경제 관련 부처 등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30여 명이 상주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2차 정상회담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없다면서도 은유적으로 희망은 내비쳤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를 이루려면 핵신고와 종정선언의 맞교환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빅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외교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핵신고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수준으로는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달성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북미 간 사전 실무 접촉에서 ICBM 해체나 대북 제재 완화와 같은 진전된 조치가 나와야 기대하는 비핵화 속도를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양측이 알고 있는 만큼 윈윈 카드를 전격적으로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당장 방북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은유적으로 방북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But I can tell you flat Stanley, he'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and he really wants to go. 플랫 스탠리는 지난달 헤더 나와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을 발표하며 북한에 함께 데려가겠다고 소개한 동화 주인공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메르스 환자가 나온 지 닷새째입니다. 오늘 의심 환자가 한 명 더 늘긴 했지만 그동안 의심 증상을 보였던 10명은 모두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입국한 사람들 가운데 의심 환자가 부쩍 늘고 있어서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오늘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이들 중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은 모두 11명입니다. 오늘 1명이 추가됐는데 1차 검사에선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10명은 2차 검사까지 음성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어제 의심 증상을 보여 공항에서 격리된 여성을 포함해 최근 중동에서 온 입국자들 가운데 의심 증상자가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모 씨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사람을 제외하고도 지난 토요일 이후에만 21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올 들어 9월 초까지 의심 증상자가 169명인 걸 감안하면 발생 빈도가 며칠 새 크게 높아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에선 언제든 메르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지 병원에서 2차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교민이나 파견 근로자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한편 확진자 이모 씨가 이용한 택시에 탔던 승객들은 모두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 접촉자는 435명으로 어제보다 20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들 중 외국인 10명은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에선 한 남성이 112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메르스에 걸린 것 같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어렵게 소재를 파악해서 확인해 보니까 술 취한 남성의 오인 신고였습니다.
더 허탈한 건 경찰이 문의했을 때 신고자에게 직접 1339로 전화하게 하라며 떠넘긴 부산시 공무원들의 대응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갑자기 방역복을 입습니다. 더신과 장갑, 마스크도 착용하고 순찰차에 오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메르스에 감염된 것 같다며 112로 전화를 건 53살 박모 씨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외국인하고 3일 전에 술을 마셨는데 발열 있고 설사도 한다. 그런데 박 씨는 곧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경찰은 부산시 메르스 관리팀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받은 담당 팀장은 자신은 집에 있으니 다른 팀장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팀장은 신고자를 찾아 직접 메르스 신고 번호인 1339에 전화하도록 하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지침에 시가 바로 시기고를 받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이 1339에 신고했고 질병관리본부는 관할 보건소로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5시간 동안 수소문한 끝에 인근 주택가에서 112에 신고했던 박 씨를 찾아냈습니다. 출동 3번째 만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메르스 감염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부산시는 뒤늦게 대처가 안일했던 것 같다며 초동 대응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성형외과에서 20대 대학생이 코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져 끝내 숨졌습니다. 이 학생은 마취 상태에서 혈압이 떨어져 심장이 멈췄는데 당시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수술실 CCTV에 담겼습니다. 영상을 본 유족들은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마취 의사가 수술대에 오른 26세 이모 씨에게 마취를 합니다. 갑자기 이 씨의 혈압이 떨어지자 목 부위를 주무른 뒤 집도의가 예정대로 코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10여 분이 지나 마취 의사는 집도의에게 수술 중단을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이 씨는 지난 1일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의료진이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코 수술하는 의사는 이렇게 발장을 탁 끼고 이러고 그냥 툭 써가지고 이래 있고 마취 의사는 한 손으로 했다가 이러면 저끼리 막 웃고 죽어가는 짐승한테도 난 그렇게는 안 하지 싶어요. 병원 측은 의료진 과실 여부는 경찰이 조사 중이고 당시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당시 집도의는 마취 의사가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자신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취 의사는 응급조치는 모든 의료진이 참여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응급조치 도중 간호사들이 웃은 것에 대해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수술실 CCTV와 일지를 확보하고 의료진을 불러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책임이 있는 대사가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른 죄질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법원이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위력에 따른 성폭력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자신의 지휘를 받는 코이카의 여성 직원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앞서 외교부는 이 같은 취지의 제보를 받고 현지에서 조사를 한 뒤 김 전 대사를 파면하고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사는 성관계를 갖기 전에도 2차례 신체 접촉을 했고 피해자가 행동을 받아줬다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따지기 어려웠다. 멍하고 무서웠다는 피해자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김 전 대사 주장과 달리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아니라 지휘와 위력 때문에 강제로 피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갑자기 이성적 호감이 생길 사정이 없는데 왜 부하 직원이 받아줬다고 생각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다른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법원은 1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법원의 사건 보고서 수만 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수석 연구관에 대한 두 번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보고서 유출에 대해서 대법원 근무 당시에 추억을 간직하려던 취지였고 문건들도 자신이 관여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취재한 결과 보고서의 상당수는 당시 대법원에 새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통합진보당 사건 등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문건들도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오늘 다시 검찰에 소환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추억 삼아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문건에 판사 생활이 다 담겨 있다며 반출한 문건이 직접 작성하거나 첨삭한 것이란 주장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관련자 진술은 다릅니다. 새로 접수된 사건을 다루는 연구관 10명에게 대법원 관계자가 USB를 돌려 각자 맡은 사건의 보고서 등을 전부 담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후 유 전 연구관이 USB를 넘겨받아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 중에는 새로운 사건 외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통합진보당이나 강제징용 사건 등 이른바 재판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도 포함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자료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행정처와 사전 교감을 나눴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소환해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남편 회사에 등록된 이사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한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인데 유 후보자 측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운영했던 회사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초대 대표 이사인 오모 씨는 2012년 말 유 후보자 남편에게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 이사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 이사는 2012년부터 유 후보자 국회의원실 7급 비서로 채용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영리회사의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오 씨는 유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 직원의 월급까지 챙겨준 유 후보자는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저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남아주십시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오 씨는 사내이사로 이름만 올려놨을 뿐 월급을 받거나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후원회장은 아니고 후원의 회계만 담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후보자는 이에 앞서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냈다는 것과 위장 전입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인원이 6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유학 간 자녀의 생활비를 대려고 현지 법인을 세운 대기업 사주가 있고 해외 공연 수익금을 페이퍼 컴퍼니에 감춘 연예기획사 대표가 있습니다. 이런 여기의 탈세가 적발되면서 작년에 추징한 세금만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대기업은 물론 연예인, 의사, 교수 등 여기의 탈세 혐의가 있는 93명에 대해서 최근에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연예기획사. 이 회사는 한류 스타를 앞세워 해외에서 여러 차례 공연했습니다. 공연은 성공적이었고 거둔 수익만 7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연예기획사 사주 A씨는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고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공연 수익을 이 회사로 보내 감춘 겁니다. 국세청은 이 연예기획사에 법인세 9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 A씨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탈세를 위해 사주 자녀가 유학 간 나라에 현지 법인을 세운 곳도 있습니다. 거래 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법인에 돈을 보내면 자녀가 생활비로 썼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조세 회피처를 활용해 재산을 빼돌린 9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대기업 사주 일가는 물론 유명 연예인, 교수 등 전문직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탈세 조사 역량을 제고하고
고의적, 악의적 여객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의 경우 233건의 여객 탈세를 조사해 1조 3,192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명성교회 담임 목사 부자 세습을 합법이라고 판단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통합교단의 결정에 대해서 소속 목사들과 장로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단의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에 올려서 세습을 인정한 헌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이 판결을 내린 재판 구건을 모두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을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 1,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매년 열리는 총회 자리입니다. 이번엔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하는 지난달 재판국 판결이 주된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참석자들은 찬반 토론 끝에 다수결로 재판국 전원을 교체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의원들에게 물어서 저분들을 제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공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엔 대의원 투표에서 1,360명 중 849명이 세습을 합법이라고 결정한 교단 헌법위원회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의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재심 재판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재심을 신청한 비대위 측은 새 재판국이 공정한 재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선배교사가 신입 여교사를 1년간 성희롱 성추행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덮기에 급급했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와 가해교사 의견만 반영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교육청이 정식으로 감사에 나섰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첫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 선배 교사인 B씨의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A씨가 혼자 있을 때마다 찾아와 운동을 해서 보기 좋다며 팔과 가슴 부근을 만지고 성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며 콘돔을 건넸다는 겁니다. 심할 때 쭈그려 앉아서 제 발목을 손으로 툭 잡는다든지. A씨의 신고에 학교 측은 가해자와 직접 해결하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에도 추행과 희롱이 계속돼 처벌을 요구하자 가해 교사가 사과문을 읽게 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매뉴얼을 어긴 겁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하면 저희들은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의 살아가는 어떤 과정도 있고. 그 뒤로도 B씨는 벌을 받았으니 찾아가도 되겠냐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나섰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원청 장학보고서엔 B교사는 학생 성 관련 과실이 없고 성실하고 동료 교원과도 사이가 좋다고 적혀 있습니다. B씨가 스스로 인정한 가해 사실도 사라지고 학교 측 입장만 담은 겁니다. 결국 서울시 교육청이 어제 정식 감사에 나섰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살을 찌운 서울대생들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이들뿐만이 아니라 지난 6년 동안 병무청이 적발한 병역 기피자는 300명에 달합니다. 저희들이 그 방법을 좀 살펴봤는데 예를 들면 허벅지에 찰흙을 붙여서 몸무게를 늘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생활용품점에서 흔히 살 수 있는 1.3cm 높이의 스펀지입니다. 25살 광모 씨는 올해 2월 신체 검사를 받을 당시 이 스펀지를 머리카락 속에 몰래 넣었다가 적발됐습니다. 키를 늘려서 원래보다 훨씬 마른 체형으로 신체 검사 결과가 나오게 해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겁니다.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신체 질량 지수 BMI가 17보다 낮거나 33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광주에서는 고도 비만자로 위장하려던 남성이 허벅지에 2.16kg의 찰흙을 붕대로 감아붙였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 이후 붙잡은 병역 기피자는 292명. 이 가운데 체중을 무리하게 조절한 사례가 8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병역 멘탈 수법이 다양화,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등 고도화된 수사 기법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학력자들의 경우 서류 조작 등 훨씬 정교한 방법의 범행이 가능한 만큼 병무청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에 입학 원서까지 넣었던 외국인 학교 졸업생이 중졸 학력으로 행세하며 4급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최근 경기도 부천의 한 주택가에 10cm 넘게 땅이 꺼지는 집안 침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도로와 건물 곳곳이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대형 병원의 증축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주택가입니다. 도로부터 주택 담장, 건물 외벽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10cm 이상 땅이 가라앉은 곳도 눈에 띕니다. 틈새로 사람 손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작년부터 시작이 돼갖고 점점 커져가지고 이번 비로 인해가지고 좀 더 심해졌어요. 건물 안도 곳곳에 금이가 있고 물이 샌 흔적도 역력합니다. 주민들은 인근 병원에서 지하 35m 깊이의 굴착 공사 이후 침하 현상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공사 전보다 이렇게 베란다 쪽에 금이 이격이 되고 문마다 대각선 방향으로 모서리에 이렇게 균열이 가 있더라고요. 지난 6월 주민들이 부천시에 안전 진단을 의뢰한 결과 즉각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사는 시공사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사로 해결을 해야지 부천시청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주민들의 정밀 조사 요청에 황당한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 상태가 아닌 보수 필요 상태가 나오면 조사 비용을 민원인이 부담해야 하고 추가 민원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수가 저희가 봤을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필요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기술원에 의뢰한 조사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공사장 등 물리적 외력의 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공사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주민들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영남 지역에서만 고등학교 3곳에서 25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긴 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가을에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이 학교에선 지난 9일부터 학생 16명이 설사와 복통, 발열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 1명의 가건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창원의 또 다른 고등학교 학생 45명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풀무원의 초코 케이크가 공급된 학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가 만든 케이크가 지난 5일과 6일에 각각 제공됐습니다. 저는 그 케이크 먹는 기억이 나요. 일단 교직원 중에는 지금 현재 그런 증세는 없어요. 교육청은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이 업체 케이크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경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청소년 수련원에 다녀왔는데 이후 19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식중독은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가을에도 만만치 않게 나타납니다. 지금 날씨가 선선해져서 음식물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균은 쉽게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요즘도 한낮 기온은 여름만큼 오르고 특히 조리실은 찜통 온도가 유지되는 만큼 식재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의 사망자가 오늘 1명 더 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던 협력업체 노동자 2명 가운데 김모 씨가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사고 당일 삼성전자와 119 상황실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한 결과 당시 삼성 측은 해당 노동자의 의식이 돌아왔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삼성 측이 사고가 벌어지자 담당 부처의 피해 상황을 은폐하고 119 출동을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이 감지된 건 지난 4일 오후 2시쯤입니다.
자체 소방대가 출동해 질식으로 의식을 잃은 작업자 3명을 병원에 옮겼습니다. 삼성전자는 한 명이 숨진 뒤에야 소방서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 환경청 등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와 환경청 관계자, 119 상황실이 주고받은 통화 녹취록입니다. 신고 직후인 오후 4시 8분, 119 상황실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과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119에서 상황을 묻자 안전원은 삼성전자에 전화를 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합니다. 119 상황실은 5분 뒤 삼성 기흥사업장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산화탄소 사고 관련해 출동이 필요하냐 묻자 삼성 측은 상황이 종료됐다며 출동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20여 분 뒤 기흥사업장 방제실에 다시 연락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물었습니다. 인명피해 상황을 묻자 삼성 측은 3명 중 2명의 의식은 현재 돌아와 병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망자는 물론 부상자 2명도 사고 직후부터 계속 의식이 없었고 그중 1명은 오늘 오전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해당 녹취록에 대해 관계자를 통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유명한 밥 우드워드 기자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영공을 급습하고 선제 타격하는 작전을 검토했다고 저서에서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중국을 이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축출하자고 제안했다고도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미 국방부가 북한 영공 급습과 대북 사이버전을 검토했다. 우드워드 기자는 저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서 북한 압박 작전이 지난해 비중 있게 검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루 라이트닝으로 불리는 이 작전은 미군 전폭기가 북한 영공에 침입하고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책엔 미군이 지난해 10월 미주리주 오자크에서 북한 선제 타격 모의 훈련도 했다고 돼 있습니다. 북한과 지형이 비슷한 지역에서 벙커 파괴를 염두에 두고 폭격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작전은 오바마 정부 때 중앙정보국이 주도한 맨체인지, 즉 북한 지도자 교체 구상에서 파생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드워드 기자는 지난해 9월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중국을 이용해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할 것을 백악관에 제안하기도 했다고 썼습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매티스 국방장관 등은 우드워드의 책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우드워드 기자는 이에 대해 자신의 취재 내용은 행정부 핵심 인사가 1000%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인터뷰는 녹음돼 있다며 책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초강력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미국이 비상입니다. 최고 풍속이 시속 220km를 넘는데 상륙할 때 규모가 더 커집니다. 25년 만에 미국 동부 해안을 직접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거란 예보입니다. 남동부 3개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주민 17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짙은 비구름 중심을 돌고 있는 허리케인의 눈이 위협적입니다. 플로렌스는 해수면 온도가 높은 대서양을 지나며 최고 풍속 시속 225km, 4등급으로 세기가 커졌습니다. 순간 초속 63m의 위력입니다. 노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주 주민 170만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This storm is a monster. It's big and it's vicious. 당국은 330만 명이 정전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벽과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강풍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는 최고 80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이례적인 산사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플로렌스가 동부의 대각선으로 뻗어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을 넘어 남동쪽으로 향하는 기류와 만나면 폭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로렌스는 현지 시간 14일 오전쯤 동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은 상륙 시점에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위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서울의 고궁에 가면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무료로 입장하거나 음식점에서 할인을 받는 혜택들이 있어서 더 인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종로구청이 전통 한복과 모양이 다른 변형 한복에 대해서 이런 혜택들을 없애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한복을 차려입은 관광객들이 돌담길을 걷습니다. 인근 한복 대여점엔 옷을 빌리려는 관광객들이 계속 드나듭니다. 한복을 입으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인근 식당을 10% 싸게 이용하는 등 여러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등이 있는 종로구가 이 같은 혜택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전통 한복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종로구청은 다음 달부터 변형 한복을 입은 관광객에겐 음식점 할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고궁 무료 입장에서도 제외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했습니다. 국적 없는 한복, 그리고 우리 전통 한복에 벗어난 한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적 없는 한복도 그렇게 무턱대고 무료 입장해 줘야 되느냐. 시민 의견은 엇갈립니다. 주변에 외국 관광객들이 입고 다니시는 옷은 전통 한복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죠. 아무래도 좀 이질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같은 한복인데 똑같이 봐주고 똑같이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재청은 무료 입장을 제한할지에 대해선 좀 더 논의를 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회사 돈으로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의 급여를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로 포토라인에 선 조 회장은 지난 6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고 7월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오늘 조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 거냐는 기자 질문에 지금 말할 시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라북도의 한 사찰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60살 비구니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높은 도덕적 소양을 갖추어야 할 종교인이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6년 12월과 올해 3월 전북의 한 사찰 안에 주지 스님 방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국에서 우주소년 아톰이란 이름으로 방영된 만화 영화 캐릭터 아톰이 일본에서 가정용 로봇으로 만들어져 다음 달부터 판매됩니다. 45cm 키에 무게는 1.4kg으로 인공지능이 탑재돼 있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가격은 약 21만 엔, 우리 돈으로 214만 원 정도입니다. 태양의 가장 바깥대기인 코로나에 큰 구멍이 생겨서 태양풍을 내뿜으며 극광으로 불리는 오로라가 미국 북부 지역에서도 관측됐습니다. 11년 주기의 태양 활동 가운데 지금처럼 활동이 가장 적을 때 주로 코로나에 구멍이 생기고 이로 인해 오로라 현상도 더 넓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요즘 프로야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관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을 위해 대표팀을 꾸렸다는 비판 속에 팬들의 시선이 곱지 않죠. 결국 한국야구위원회 KBO 총재가 사과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연장 12회, 7대7로 팽팽하던 승부에서 나온 한화 호잉의 결승 홈런. 더가웃은 환호했지만 공이 날아간 외야 관중석은 텅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야구에서 가장 재미있다는 8대7의 점수. 인기가 많은 한화 경기지만 야구장은 썰렁했습니다. 날씨도 선선해져 야구 보기 좋은 요즘이지만 관중은 줄었습니다. 아시안게임 휴식기를 마친 뒤 어제까지 35경기를 치렀는데 경기당 평균 관중은 8,963명. 아시안게임 이전과 비교하면 야구장을 찾은 팬들은 경기당 2,300명 정도 줄었습니다. 한창 경기해야 할 지난달 아시안게임을 위해 프로야구를 중단한 게 악재가 됐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이 병역 특혜 선발로 시작부터 삐끗하면서 야구대표팀은 금메달을 따고도 박수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국야구위원회 KBO 정운찬 총재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병역 문제와 관련된 국민 정서를 반영치 못해 죄송합니다. KBO는 앞으로는 아시안게임 기간에 리그를 중단하지 않고 또 야구대표팀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대한야구협회와 함께 미래협의회를 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대통령이 축구대표팀 경기에 선수로 뛴다는 건 일어나기 조금 어려운 일이죠.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라이베리아에서는 가능합니다. 아프리카의 축구 전설 조지 웨아를 대통령으로 둔 덕분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배가 불룩한 한 선수가 그라운드를 가로지릅니다. 뒤뚱뒤뚱거리지만 공을 다루는 발재간은 여전합니다. 영국 언론 BBC는 라이베리아 축구 영웅 조지 웨아가 나이지리아전에 출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9분을 뛰면서 프리킥도 도맡았지만 52살의 나이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은퇴한 웨아는 1995년 국제축구연맹 피파 올해의 선수로 뽑힌 아프리카의 축구 전설입니다. 1996년 AC 밀란 소속으로 한국을 찾아 우리 축구대표팀과 친선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웨아는 그라운드를 떠난 뒤 정치에 뛰어들었고 지난해 12월 라이베리아 대통령으로 뽑히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극심한 내전과 경제난에 시달린 라이베리아에서 빈민가 출신 축구 영웅은 국민들의 희망이 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웨아가 전성기 때 등에 달았던 14번의 영구 결번식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대표팀 간 경기가 축구선수 출신 대통령의 정치적 무대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위기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사연들이 요즘 많습니다. 실제로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가 지난해 42만 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고통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폐업한 카페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런 카페 시설물뿐만 아니라 벽체까지 다 철거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석고 벽과 벽돌 타일은 인테리어를 할 때도 돈이 많이 드는 요소였지만 원래 벽대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 벽을 뜯어내는 비용이 또 다시 듭니다. 벽의 석고를 다 떼어냅니다. 바깥 창문의 안내와 간판까지 모두 떼어내고 구멍난 곳엔 실리콘까지 다시 메웁니다. 철거 비용만 270만 원이 듭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면 바닥과 천장 모두 새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물주들이 많습니다. 이곳은 건물주가 폐업하는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해 벽면 페인트 칠과 바닥 공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 상태로 하려면 400만 원 들어가죠. 근데 뭐 세입자가 그걸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건물주하고 협의를 한 만큼 철거를 완료해야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 때문에 보증금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2건, 3건밖에 없었는데 지금 한 달에 10건 이상 되니까. 폐업을 하면서 남는 집기들도 헐값 처분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근 폐업이 빨라지면서 신제품과 다름없는 중고품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소용 주방 가전을 판매하는 서울 황학동의 주방거리입니다. 이쪽 창고는 냉장고만 모아놓은 곳인데요.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 업소용 냉장고들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새 것 같은 냉장고들이 창고 안쪽에도 가득합니다. 그릇이나 냄비, 불판 등이 중고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깨끗한 것만 사지 아주 지저분한 건 안 사요. 지금은 너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10년 만에 문을 닫은 식당에서 나온 집기들은 버려집니다. 오랫동안 사용해 기름때가 가득한 집기들은 물론이고 아직 쓸만한 집기들도 폐기물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한 식당이 폐업하면서 나온 주방기구만 1톤 트럭으로 2대 분량입니다. 하지만 이 주방기구가 너무 낡아서 중고로 처리할 수 없는 탓에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만 100여만 원이 듭니다. 폐업 당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폐업 신고는 세무서 가서 잘 하시는데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많이 누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때문에 폐업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사설업체들도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거까지 해보는 경우는요, 이번이 처음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정리를 타이밍을 놓치니까 오히려 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지난해 주요 자영업 8개 업종 폐업률은 창업률보다 높았습니다. 사업 실패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폐업,
그 이유를 대비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코드제로 R9이 인공지능 땡큐를 만나면 청소는 어떻게 바뀔까요? 학습된 데이터로 집안을 이해하고 거실 청소해야겠네. 원하는 곳은 지정해서 청소하고 상황 따라 흡입력을 조절하고 로봇 청소기 시작. 이렇게 사람과 소통도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청소의 시작. LG 코드제로 R9. Thank you.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앵커 브리핑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팩트 체크도 오늘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잠깐이나마 토론이 좀 필요한 내용이 생겨서입니다. 저희들이 고용지표가 지난달에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또 이번에 더 좋지 않게 나오면서 사실 지난달에 저희들이 이제 정치인들 모시고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한 바가 있는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보다 하루 전에 전문가 토론을 하기로 돼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정부 관료 그중에서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나오시기로 했고 그랬었는데 그 토론회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산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 때문에 국회 일정이 좀 늦어지면서 그때 이제 김상조 위원장도 못 나오시고 해서 결국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제가 나중에 꼭 한번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꼭 오늘이 바로 그날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고용지표가 더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요. 다만 짧은 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네 분 다 모시진 않고 그 당시에 전문가로 나오시기로 해주셨던 두 분이 계십니다. 숙대 경제학과의 신세동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예,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때 못 모시고 결국 오늘 또 모시게 됐습니다. 예, 이 두 분과 함께 잠깐 좀 토론하고 다만 비하인드 뉴스의 박성태 기자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취업자 증가수가 전년 대비 3,000명. 지난달에 5,000명이었다가 이제 2,000명이 더 줄어든 바람에 물론 그 예상은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좀 받아들이는 충격의 도가 또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이걸 왜 이런 나쁜 상황이 계속되느냐를 좀 진단을 해야 되는데 단지 간단하게 최저임금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 구조, 경기 뭐 거기에 최저임금 포함해서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라고 생각하셨는지 우선 신세동 교수께 좀 드리겠습니다. 그 2013년서부터 매년 한 60만 그 취업자 증가되던 게 그 다음에 50만, 그 다음에 40만, 그 다음에 30만 계속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취업자 수가 한 10여만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구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서부터 반도체 경기가 조금 꺾이면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 거기에 더해졌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최저임금이 작년에 16.4% 더해졌기 때문에 예. 구조적인 요인이 깔려 있었고 거기에 경기적인 요인이 더해졌었는데 결정적으로 타격을 준 게 저는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예. 아까 어느 게 더 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게 먼저 나왔고 어느 게 결정적으로 때렸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 최저임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선업계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박 교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뭐 구조적인 요인이 지금 우리 한국 고용 문제 또 경제 성장률 저하 문제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거. 예. 주력 산업의 경쟁 상실, 특히 최근에 자동차 조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몰리는 그리고 폐업 위기에 가는 이게 사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통계에서도 보면은 제조업 부분의 일자리 감소가 아주 늘어지고 특히 그 30, 40대 제조업에서 항상 고용되어 있어야 될 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는 것이고요. 제조업이 나빠지면서 아울러 그 근처에 있는 자영업들까지 나빠지는. 예. 사실 그래서 최저임금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 경비원 이런 분들 보면은 조금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예. 근데 자영업을 보면은 꼭 최저임금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의 이 감소가 더 크고요. 고용인이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자영업은 오히려 예. 숫자가 늘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영업 중에서도 취약한
경기에 취약한 자영업 부분들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 추세적인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는 이제 건설 부분이 있죠. 그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건설 경기를 계속 부양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한 고용을 계속 만들어 왔는데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건설 경기 부양을 안 하면서 건설 부분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 이것까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조적인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어다가 결정타는 최저임금이었다라고 신 교수께서 주장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제 약간의 반론을 제시한 거거든요. 제 반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숫자가 늘었다. 는 폭은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폭의 절반도 안 돼요. 예. 따라서 자영업자 숫자를 보면 전반적으로 숫자가 이제 줄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창원을 갔었는데요. 창원에가 이제 주로 제조업 기지인데 제조업에서 계속해서 40대, 50대가 해고가 되면서 자리를 잃으면서 이분들이 다 자영업자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특히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 경기가 나빠질 때 제조업의 경기가 나빠질 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예, 다시 박 교수님 드리겠습니다. 근데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사실 확인시켜 주신 거고요. 어떤 면에서 확인시켜 준 겁니까? 지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났다. 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가족끼리 경영하는 데죠. 거기는 사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여기가 나빠졌다는 것은 그 지역의 경기 아까 차원 말씀하신 지역 경기가 나빠졌고 그 제조 위기에서 온다는 측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을 더 늘렸다는 말은 최저임금을 더 주고도 사업을 더 늘렸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자발적인 것보다는 제조업에서 퇴출되면서 그러면서 퇴직금 받아 나온 걸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작년 7월 대비 금년 7월에 2,700만 근로자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2,700만 명의 근로자가 주당 1.7시간에 52주 하면은 시간당 10,000원으로 따지면 지난 1년 동안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약 25조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25조에 해당되는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이 줄어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경기 요인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는 지금 거죠. 말씀하신 것도 제조업 이야기신데요. 제조업 지금 자동차라든지 조선 쪽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최저임금을 올려서가 아니고 그 부분에 경기가 안 좋고 여기서 1.7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제조업 고용인은 2,700만 근로자에 한 400만, 500만밖에 안 되니까 전체 2,700만 명의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1.7%. 총량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지금 다시 돌아와서 자영업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 고용원 없는 자영업이 주로 줄어들었다는 게 고용원 있는 자영업은 오히려 늘었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이 최저임금 효과 때문에 자영업이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을 입증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오히려 반대를 가르친다고 생각되고 또 고용 시간을 지금 52시간 줄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300인 이상에 해당이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위반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유예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고용 시간을 맞아요. 52시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전반적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게 최저임금 상승분이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작년 8월, 9월서부터 서비스업 쪽에서는 본격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폭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최근에 마이너스로 들어왔죠. 작년 8월에 최저임금분이라면 그 전에 결정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작년 7월에 결정이 되었고 그게 결정이 돼서 금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하니까 자영업자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근로자들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사업을 줄이거나 데이터상 보면은 그렇게 나타난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란 요인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사드 요인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는 어렵고요. 근데 작년 12월에 원래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 때문에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고용의 조정이 어느 정도 일어난 것은 보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 올린 것이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속이 됐는데요. 예. 이것 때문에 갑자기 경기가 문제가 생겼다, 일자리가 확 늘었다. 이건 참 제가 생각하기 어렵고요. 우리가 2010년부터 제조업 가동률이 한 80%에서 지금 한 70%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는 게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과 같이 가는데 그게 지금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고용의 전반적인 변화 추세하고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예.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도 이 근본적인 원인에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일단 오늘 나온 뉴스로는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내년 걸 건드릴 수는 없다고는 했지만 김동연 부총리의 말로는 아까 그 신 교수께서 말씀하실 때 왜 작년에 올리기로 한 것이 사전 효과를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번에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하는 또 다른 이른바 이제 어나운스먼트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조절을 통해서 상승폭을 훨씬 줄여가겠다라고 미리 얘기하면 내일 이후에 당정과 청와대까지 논의를 거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역시 사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요. 지금 김동연 장관이 아까 그 전에 뭘 이야기했냐면 불가역적이다. 예. 즉 내년에 적용하는 10.9%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8,350원 이거 물릴 수 없다. 예. 근데요. 내년에 1월 1일부터 8,350원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는 순간 예. 많은 자영업자와 제조업자들은 금년 추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할 것이고 예. 저는 그래서 추석 이후에 10월, 11월, 12월 달 동안에 내년도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서 상당히 많은 취업자의 감소가 일어날 것이다. 사전적으로. 예. 따라서 김동연 장관이 속도 조정을 한다는 것이 적용이 된다는 건 2020년 이후거든요. 예. 그때는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미 자생력을 잃고 나서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고용은 지금보다도 더 나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게 보십니까? 뭐 어나운스먼트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거는 저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최저임금 효과가 자영업이라든지 한계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저도 내년이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올해까지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작년에 올린 16% 조금 넘는 그거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 그런데 내년에도 10% 이상 올리면 정말 어려워질 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 내년에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상당한 부정적인 효과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고용지표 같은 것들을 최저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예. 무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잘못 보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이고 거기에서 오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정부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단기 대책과 제시해야만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제조 문제까지 여기서 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제가 오늘 토론 시작하면서 사실은 사전에 두 분께 우선 큰 틀에서 시간이 짧으니까 큰 틀에서 얘기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고용지표 문제와 최저임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조를 바꾸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다. 물론 정부는 안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그 어떠한 효과로서 일정 부분이라도 나타나면 정부엔 힘이 되겠지만 신 교수님 예측처럼 별로 그것이 나아지지 않거나 아니면 악화되면 이건 굉장히 큰 또 정부로서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바꾸기 전에 소득주도 성장을 뭐로 정의하느냐가 지금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안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세우셨을 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였습니다. 예. 즉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키워드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예. 그게 지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 교수님 말씀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알게 모르게 지금 바뀌어버렸다라는. 바뀌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만도 아니고 그다음에 가계 생활비를 대어주는 것만도 아니고 예.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 키워드로 집어넣은 소득주도 성장은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반성을 해야 할 때지 최저임금을 가지고 지금 논할 때는 저는 아니다. 예.
아마 오늘 나온 자료를 가지고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반론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용 일자리 숫자는 늘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좀 낙관적으로 볼 것이다라고 주장할 텐데 그에 대한 반론도 마저 듣겠습니다. 뭐 고용률 지난 한 8년 동안 고용률 계속 올라왔습니다. 예. 상용 근로자의 비율 계속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상용 근로자와 고용률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낮습니다. 예. 따라서 그걸 가지고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는 훨씬 더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8,350원이 강행이 된다고 하면 금년 추석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폐업자나 또는 예. 고용의 감소가 일어날 것이다고 보는 거죠. 예. 자, 박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전 정부까지 이른바 낙수 효과에 기대는 성장 정책을 썼습니다. 예. 근데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판명이 됐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분수 효과, 최저임금을 올려서 예. 이른바 분수 효과를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분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최저임금의 폐해가 나타나느냐 여부를 떠나서 저는 폐해는 아니라고 보지만 적어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한국 경제 구조 자체가 낙수 효과도 분수 효과도 일어날 수 없는 구조다. 혁신이 일어나고 생산성의 향상이 일어나서 산업 구조가 고도화가 돼야 되는데 고도화가 되기 위해서는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회와 유인이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개혁, 예. 그리고 유인을 주기 위한 기술 탈시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징벌 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같은 근본적인 개혁과 동시에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을 추진해야만 예. 효과도 나고 상승작용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정책의 우선순위, 중장기적인 효과와 단기적인 정책의 조합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단선적으로 소득주도 혁신성장 선택의 문제같이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단기적인 사고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토론 잠깐 좀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무산됐던 토론의 절반을 오늘 하는 셈인 절반의 분들만 모시고 그때 토론을 못했던 것이 오늘 토론을 하고 나니까 더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이거 뭐 계속 지속될 이슈인 것 같아서 다시 모시고 토론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슈가 될 겁니다. 예. 그때 다시 한번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까요? 네, 첫 키워드는 공개된 뒷담화로 잡았습니다. 어제 얘기 아닌가요, 혹시? 그렇습니다. 예. 어제 법사위에서 박지원 의원과 여상규 위원장의 설전이 있었는데요. 예. 설전 뒤에 잠시 법사위가 정회됐는데 그 다음 정회된 뒤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어제 하겠습니다. 법사위는 저희 뉴스 끝난 다음에 더 얘기가 많이 돼가지고 오늘도 내내 뭡니까 실검에도 떠 있고 그렇다고 하대요. 두 사람이 계속 실검의 1, 2위에 올랐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면 정회가 선포된 뒤에 저렇게 여상규 위원장이 정회 선포하고 화를 내고 나간 뒤 모습을 잠깐 보면 일부에서는 한숨 소리도 나왔었고요. 박지원 의원이 계속 분을 사귀지 못하는 가운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가서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종천 의원과 박지원 의원의 종천 의원? 예, 민주당의 종천 의원과 박지원 의원의 대화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 지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법부예요. 따지려면 좀 야무지게 따지지. 초선님이 빌빌 해가지고. 아니 그게 팩팩거리는데. 아니 대표님, 저분 저 목 잡고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그래요. 내가 지금 이근번에 죄송합니다. 저는 나부령이야. 죄송합니다. 뭐 말 그대로 뒷담화인데. 카메라에 다 잡혔습니다. 공개되면 뭐 더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요? 공개가 안 된 내용이면 제가 굳이 찾아서 공개하기는 좀 그랬는데 이미 유튜브에 다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흔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야 의원들이 앞에서는 싸우고 뒤에서는 악수한다고 했는데 어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종종 싸우고 먼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종종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어제 보면 여상규 위원장이 나간 뒤에 여상규 위원장으로서는 좀 위험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길게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얘기를 하고 사과를 또 했습니다. 고성한 이유에 대했고 이의회화를 막론하고 상임위에서 고성이 오간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 용서 바란다 했습니다. 예. 여상규 위원장의 입장도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는데요. 예. 당시 발언을 막은 것은 정치권에서 영장 담당 판사를 지적을 하게 되면 예. 정치적 압력을 받아서 이것들은 사법부의 독립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의원들이 구체적인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본인이 막았다고 했고요. 또 고성을 낸 거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예. 제가 직접 조금 전에 통화도 했었는데 다만 사과하는 것은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다. 라고. 박 의원한테 하는 건 아니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께 사과하는 알겠습니다.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하여간 파장이 굉장히 긴 싸움이 됐습니다. 어쨌든. 예.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카메라는 보고 있다. 이번에도 뭘 보고 있습니까? 예. 오늘 국토위에서도 어제 법사위만큼은 아니지만 여야의 설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여러 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이 택지 개발 예정지구를 공개한 상황을 비판하자 예.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좀 이어졌습니다. 원래는 뒤에 현안 질의를 통해서 관련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핑계로 정치 공세를 한다는 게 민주당 항의의 이유였습니다. 예. 항의가 이어지자 발언 중이었던 자유한국당의 함진규 의원이 반박을 했는데요.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더 소리쳐 보세요. 카메라가 다 보고 있으니까 더 소리쳐 보세요. 방어의 문제가 아니니까 원칙 얘기한 거니까. 예. 예. 어제 큰 소리로 비판받은 의원들이 있는 걸 좀 알고 하는 얘기 같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카메라 있으는데 민주당에서 고함을 지르면 민주당만 손해다. 아마 이런 입장으로 들리는데요. 예. 사실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 말린 것은 같은 한국당의 박순자 국토교통위 위원장입니다. 예. 일단 예정된 법안부터 처리하고 현안 질의를 통해서 관련 얘기를 하기로 이미 합의가 돼 있는 건 아니냐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은 우리가 무슨 법안 처리하는 기계냐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여야의 설전이 계속 오가자 박순자 위원장이 급기야는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이때 표현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상임위원장 의사 진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날뛰면은 이 의사 진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오늘 국토의 공방은 여야 모두가 손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당은 법안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에 역시 손해고 야당은 원래대로 현안 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했으면 국토부 장관까지 출석시킨 가운데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었습니다. 예. 일부 여당 의원은 야당이 신창현 의원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치 공세를 좀 심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가 하나 더 있는데 예. 제가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예. 2개만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관련 텍스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입장 곤란하게 만드시는군요. 알았습니다. 오늘 토론이 조금 더 예전보다 가서 양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네, 내일 제주엔 최고 50mm, 남해안에는 20mm가량 비가 오고 오후에 그칩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